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24라운드 잔여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간 어떤 경기가 펼쳐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으로 방송 함께할 파트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국축 이야기 채널은 울산현대 팬방송 울타리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제 영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롭게 런칭하는 울타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슬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였습니다. 8월 20일 오후 6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벌어졌던 경기인데요. 전반 30분 송시우 선수의 득점, 이후에 후반에 허용준 선수의 김승대 선수의 어떤 크로스를 받아 득점까지 나오면서 1대1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송시우 선수고요. 이 경기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루했던 경기입니다.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의 경우에는 약간은 이 후반에 교체되었던 라인업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서 들고 나왔는데요. 골키퍼 자리에 류원우 선수가 나왔고 3선에는 이수빈 선수가 이승모를 대체해서 또 출전을 했습니다. 류원우 선수의 경우에는 강현무 선수를 대체해서 이제 교체 출전을 하게 됐고요. 이 포항 슬러스 선발 라인업에서는 그러면 이제 3선 이수빈 선수 자리에는 이승모가 나왔고 골키퍼 자리에는 강현무가 나왔다는 얘기죠. 완델손의 왼쪽 풀백 기용 역시 지난 경기부터 이어져 왔던 김기동 감독의 새로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포항이 완델손을 지금 왼쪽 풀백으로 기용을 하고 있는 건 왼쪽 풀백을 볼 선수인 뭐 박승욱이라거나 아니면 뭐 심상민이라거나 풀백 자원인 뭐 김용환이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델손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지금 기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제주전에서는 잘 확인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전에 너무 크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무언가를 찝을 만한 포인트가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델손의 왼쪽 풀백 기용이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했지만 그랜트의 후방 커버 그리고 완델손이 공격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세부 전술까지 만들어주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에는 완델손이 후방에 뒤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뭐 공을 뺏기는 장면들이나 이런 장면들이 조금은 나왔다는 게 해당 전술의 리스크지만 그 리스크를 뛰어넘을 만한 공격적인 포인트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는 포항이 좋은 점수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왼쪽 윙어로 나왔던 이광혁의 침투 능력 역시 잘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김상엽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가운데로 접어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면 이광혁의 경우에는 또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광혁이 파이널 A에 가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실점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실점을 강현무만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백, 특히 박찬용 선수가 순간적으로 송시우를 놓쳤다는 것, 순간적으로 방심을 했다는 것 역시 실점 장면이 만들어지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전이 종료된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포항은 전반전에 약간은 압박이 덜한 모습 보이면서 인천에게 또 실점을 허용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수빈 선수가 들어오면서 후방에 한 명 지켜줄 만한 든든한 자원이 생기면서 신진호 선수가 보다 더 압박을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포항 슬러스 역시 팀 단위 압박을 보다 더 수월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찬스들이 파생이 됐는데요. 이후에 김승대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만들어졌던 그 한 끗의 차이를 그것을 이용해서 포항이 득점 만들어내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좋은 찬스들을 후반에 많이 만들었는데 득점을 해내지 못한 것이 약간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전반전 경기력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경기가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인천을 보면 에르보섭 조합이 이번 시즌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창의력 그리고 카운터 능력이 인천의 공격을 정말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득점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송시우 선수의 이런 득점적인 능력 역시 에르난데스와 김보섭이 어느 정도 수비를 끌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송시우에게도 기회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송시우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는 후반 조커로만 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자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득점은 좀 일따랐죠. 이제 그러면서도 후방에서
지금 오른쪽에 강민수 선수가 지금 출전을 해 있죠. 김동민 선수가 아닌 강민수 선수가 출전을 해 있고 이제 중앙 센터백 자리에 김광석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상대 압박을 풀어나오는 데 있어서 살짝씩은 조금은 아쉬운 패턴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하면 좋을 텐데 빠르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침착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카운터를 허용하는 그런 상황도 조금씩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카운터를 칠 때에도 약간은 스피드를 살려서 가고 싶어 했지만 도움을 처음 카운터 어택을 나갈 때 퍼스트 패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패스를 받아줄 만한 선수가 없는 경우도 돌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어서는 뭐 에르난데스 선수도 다시 톱으로 돌아왔고 중앙의 김도혁이 돌아왔고 이런 포인트들에서 세부적으로 살짝씩은 선수들끼리 맞춰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보였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된다는 걸 득점 장면에서도 보여줬고 뭐 김승대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허용준 선수의 헤더 상황에서도 약간은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웠는데 인천이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경기에서 여러모로 보여줬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VP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송시우 선수인데요. 59분 뛰면서 한 개의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 개의 득점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날 경기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집중해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득점이기도 했고 송시우가 더 이상 후반용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역시 송시우가 또 증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 획득도 5번 했고 키패스도 한번 기록하면서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송시우 선수를 앞으로도 조성환 감독이 좀 믿고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과 인천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의 진성욱 선수가 전반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K리그1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후에 오현규와 류승우가 연속적으로 득점 만들어내면서 수원삼성이 2대1로 경기를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8월 20일 오후 8시에 열렸던 경기고요. MVP는 이종성 선수입니다. 이 경기 한 줄평은 내가 수원의 선수라면 저 응원을 저버릴 수 없답니다. 라인업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진성욱이라는 선수를 기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넓은 활동 반경을 기반으로 한 연계 플레이를 상당히 잘 이용을 해줬는데요. 진성욱의 경우에는 득점이 엄청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포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내려와서 연계도 많이 해주고 특히 김주공이 중앙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반전의 경우에는 최영준, 윤빛가람, 투몰란치에 김주공이 전방에 있었다면 세컨 스트라이커 정도 역할을 해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성우가 함께 기용이 되면서 좋은 어떤 찬스들을 파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백4인 상황에서도 안현범이 스프린트를 할 수 있다는 좋은 포인트들도 몇 개씩 보여줬는데 이 상황에서도 아쉬웠던 건 결국 전반 실점이 2개였는데 이 전반 실점을 할 때나 아니면 수원이 찬스를 내줄 때 좀 불안했던 점은 센터백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넓었다는 겁니다. 정훈이나 김경재나 지금까지는 백3의 간격이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이 사이를 빌드업 과정에서 메우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최영준이 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윤빛가람이 때때로 내려올 때에는 그 라울 피아나적인 플레이를 해주기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넘버 10으로 뛰는 게 조금 더 익숙한 선수인데 6번 롤을 맡으면서 라울 피아나의 롤까지 맡기면 약간 윤빛가람이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창민이 후반 시작하면서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 점에서는 이창민이 제주의 볼 순환을 훨씬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줬고 이제 그만큼 이창민이 들어와야 이렇게 쓰리미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창민과 최영준이 투볼란트로 역할을 해주고 윤빛가람이 보다 높은 선에서 2.5선 내주는 2선에서 볼을 또 전개를 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약간은 운도 따르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경기에는 운이 안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반환점으로 삼아서 좋은 경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제주 유나이티드가 그런 경기를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 경기를 꼭 반환점으로 삼아서 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원의 경우에는 중원 조합부터 보면 정승원과 이종성이었습니다. 정승원의 경우에는 많은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이종성의 경우에는 많은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옆에 있으면 본인의 장점을 여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 둘의 조합이 정말 잘 들어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류승우와 김태환 역시 류승우도 활동량을 많이 보여주고 김태환의 경우에는 수비수 또 많이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기여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후반전에 실점을 하지 않았던 주 요인 중에 이제 하나도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여줬던 수비 기여도가 분명히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전반전에는 이 수원의 4-4-2를 통한 전방 압박 그리고 높은 라인을 제주가 잘 풀지는 못했다는 걸 파악하면서 그 점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고 2개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이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조금 힘들었고 후반전에는 그것보다는 약간은 강도를 낮춰서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조금은 많이 찬스를 허용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전반과 후반의 압박 밸런스는 좀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포인트에서 알 수 있는 건 수원 삼성의 선수들의 클래스가 절대 뭐 9위 내지는 이 경기 전에 있었던 뭐 10위 머무를 만한 그런 클래스는 아니라는 점이고 이런 점들을 수원 삼성의 선수들도 계속해서 자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플레이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MVP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승원의 어떤 도움을 받은 이종성 선수입니다. 69분을 뛰었고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기록을 얘기해드리자면 지상경합 성공률 100%입니다. 뭐 중간에 끊어내는 움직임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게 이제 인터셉트 5번, 차단도 1번 했고 블락도 7번 하는 좋은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오현구의 동점골 역시 이종성이 정말 그 순간에 그 차이를 놓치지 않고 찔러줬던 공이 오현규에게 잘 갔기 때문에 오현규가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마지막에 교체돼 나오기 직전에는 다리 경련이 있음에도 엄청난 정신력을 통해서 또 공격 참여를 열심히 했었던 것 역시 수원 삼성의 선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 경기를 준비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앱서울과 성남FC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일류첸코 선수가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이 돼서 74분, 82분에 각각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이 경기는 일요일 6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고 득점 만들어냈던 일류첸코가 MVP였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한 줄 평은 미치지 않으면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 아니면 미쳐도 바꿀 수 없는 분위기였거나. 주요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에는 양한비 키퍼, 백포에는 이렇게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건 전반전에는 조영욱 톱, 오른쪽에 강성진이었다면 후반전에는 일류첸코가 톱으로 들어오고 후반전에는 조영욱이 오른쪽 윙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전반전에 왜 이런 차이들을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전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세트피스 패턴을 비롯해서 공격 포지션들에서 일류첸코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몇 가지씩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류첸코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전반전이었고 그만큼 후반에 일류첸코가 들어와서 왜 서울이 일류첸코를 영입했는지를 보여줬던 득점 장면들이 좀 나왔고요. 이제 경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격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러다가 이제 수비를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듯한 모습도 가끔씩은 보여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공격에 치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수비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뒷공간을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점이지만 집중력은 가지고 공격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수 개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신있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김민재라는 선수를 볼 때 본인이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면서 빌드업에 도움을 주는 혹은 공격 전개 과정 자체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상민의 경우에는 물론 김민재급의 선수라면 이미 유럽에 가 있겠지만 이상민의 경우에도 조금씩은 더 자신있게 밀고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좀 더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선수는 기성용 선수입니다. 주장직을 내려놓고 보다 편하게 경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터프해졌고 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주장직이라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본인이 흥분해야 할 타이밍에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심판에게 항의도 잘 했고요. 항의를 할 만한 장면들이 충분히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득점 이후에 경기를 계속해서 잘 풀게 됐고 이게 좀 안익수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3-4-3이라고는 했지만 5-4-1이라고 보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수비적인 라인업이었고 특히 공간마다 숫자를 조금 많이 두고자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반에 수비는 잘 잠궜는데 카운터를 노리기에는 위치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공 상황이 오히려 카운터 상황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상황이 많이 나왔었고요. 일류첸코가 득점을 이제 후반에 나와서 득점을 했는데 일류첸코가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전반전에 세트피스나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은 성남의 분위기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이 일류첸코가 들어온 이후에 실점을 하게 된 주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류첸코가 득점을 만든 상황이 팔라시오스나 이종호가 들어온 다음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일류첸코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점 역시 실점의 주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실점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터프하게 경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터프하게 경기를 할 거면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터프하게 나오면 결과는 높은 실점률이고 그 결과 82분의 일류첸코에게 쐐기골을 맞게 됩니다. 이 성남이 물론 뒤숭숭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프리뷰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미래가 안 보이고 앞이 없고 구단주가 정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관심이 있죠.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운 건 알겠지만 결국은 분위기를 뒤집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구단주의 경우에는 구단을 팔고 싶으면 분위기부터 제대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MVP는 일류첸코입니다. 45분 뛰면서 두 개의 득점 기록했고 슈팅 성공률은 67%를 기록했고요. 더 할 말 없이 완벽한 서울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공격수라면 당연히 골이 가장 중요한 기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점에서 일류첸코는 오늘 다른 패스나 다른 어떤 공격적인 기록에 있어서는 아주 괄목할 만한 기록은 없지만 득점을 2개는 했으니까 일류첸코의 존재가 서울의 파이널 A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야 하는 게 과언이 아닐 만큼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성남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김천상무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8월 21일 7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졌던 경기고요. 전반전 36분 김준범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김천상무가 앞서 나갔지만 전반 45분 그리고 후반 49분 마틴 아담 선수가 멀티골을 만들어내면서 울산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마틴 아담 선수고요. 또 라인업 보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경기의 한 줄평은 집중하지 않으면 실점은 무조건 일어난다 라는 점입니다. 자,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경우에는 지금 이 프로필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빨간색으로 좀 짙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수들은 미리 이 개막전부터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병이 이준석, 그리고 김준범, 윤석주, 김윤성, 임승겸 이렇게 지금 신병이 5명이나 들어와 있는 거의 절반을 차지한 이 김천의 라인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초반에 전방 압박을 통해서 울산에 꽤 많이 긴장을 시켰습니다. 이런 점이 정말 잘 맞아 들어갔고 전반 초반에 그렇게 압박을 한 이후에는 후방에서 공간을 틀어막으면서 전반전 자체를 지키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기회를 잡으면 확 밀고 나가서 수사불패의 정신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전반전의 포인트였는데 그걸 그대로 실행을 했고 김천상무가 결국에는 36분에 김준범의 득점이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김천이 전반전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다만 이게 후반에는 살짝 바뀝니다. 이 전반전의 경우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좋은 전술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나와서 경기를 해줬는데 마지막에 이제 대놓고 내리고 있다 보면 실점을 할 만한 찬스를 상대에게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이게 라인을 내리고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카운터를 칠 때에는 분명 그 웅크리고 있는 동안에는 실점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의 집중력이라도 흐트러지면 실점을 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개인 능력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실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김천상무가 물론 경기를 잘 막아내고 있었지만 마틴 아담에게 실점을 하는 빌미를 주게 됐고요. 후반전에도
오늘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김천상무의 신병들이라고 하면 김윤성과 김준범인데 후반전에도 이 선수들의 플레이는 빛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영재 선수가 함께 또 경기를 뛰면서 하면 김천상무도 반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지현 선수가 헤더 상황에서 가슴 트래핑을 했던 장면, 권창훈이 헤더를 찍어내리는데 그것이 원바운드로 골대를 넘어갔던 장면, 이런 장면들이 김천상무가 오늘 경기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가지 전술적인 포인트나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김천이 이겼어야 마땅한 경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역시 아쉬웠던 건 결국은 그 운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조규성이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마무리를 해줄 선수의 부재, 그것은 운이 없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김천상무가 아쉬웠던 포인트이기도 하다. 다만 이제 대신에 그 직전까지의 어떤 상황들은 정말 김천이 잘 만들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울산의 경우에는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집중을 잘 한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집중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전에도 집중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울산을 상대하는 팀의 경우에는 전반 초반에 압박을 많이 해서 선취골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 상대에게 존재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 듯한 낮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그 집중력의 저하가 선제 실점으로 또 이어지기도 했고요. 사실 울산은 앞으로 나가는 게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앞으로 때려서라도 전진을 해야 되는 팀입니다. 계속해서 후방으로 무르게 되면 킥이 불안하다는 조현우의 장점만 더 드러나게 되고 실점을 할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계속해서 후방으로 무르면 답이 없어요. 울산의 경우에는 마틴 아담이 합류해서 앞에서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김영권이든 임종원이든 뭐 선영우든 빌드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빌드업이 짧게 썰어가는 플레이들만 빌드업이 아니라 롱볼을 사용하는 것도 빌드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짧게 썰어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 조현우에게 주면 조현우의 롱볼은 그렇게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울산의 경우에는 보다 더 집중력 있게, 보다 더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풀어갈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틴 아담이 멀티골을 만들어낸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선굴근 축구를 하면서 이제 마틴 아담의 득점이 나온 건데, 이런 뭐 경기의 포인트들을 울산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서는 꼭 기억을 하면서 경기를 좀 전개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반전에 보면 극한의 쫄보 축구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지현에게 실점할 뻔했고, 권창훈에게 실점할 뻔했고, 이준석에게 실점할 뻔했고, 이게 극한의 쫄보 축구인데 라인을 내리면 단단해져야 되는데 단단해진 게 아니라 그냥 멘탈이 더 흔들리는 선수들입니다.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집중력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 라인을 내렸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라인을 내렸을 때 잠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풀어진 듯한 느낌이 더 들었기 때문에 울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축구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선수들 스스로 혹은 또 감독까지도 생각을 할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를 했다고 봅니다. 이만하면 또 김천과 울산의 경기에 대한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살짝씩 얘기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MVP는 역시 마틴 아담입니다. 72분 뛰면서 2개의 득점 만들어냈고요. 슈팅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무기가 이제는 꽤 적응한 모습이고, 마틴이 없었다면 울산이 이번 경기를 잡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굉장히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필두로 해서 조금 더 마틴 아담을 잘 이용을 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울산은 계속해서 마틴 아담을 더 잘 이용할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울산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경기 승부 예측은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K리그1 24라운드 잔여 경기 리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또 일주일을 쉬고 23라운드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전북 현대의 경우에는 ACL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일주일은 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기가 또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또 여기까지 봐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